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에 따라 생존 법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술에 취해서 시비가 붙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최근에 친한 동생이 전화가 와서 술 마시고 지나가다가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술 취한 사람들 셋이 비틀비틀 거리다가 다가와서 계속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참다가 상대편이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까지 잡아서 싸움이 났다는 거죠. 이런 경우 생각보다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번 맞서 싸운다, 2번 맞아준다.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3번 도망간답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시면 정말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도 손해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간혹 이런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맞고 합의금을 뜯어내라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게 남의 일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자기 일이 되면요, 절대 그렇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맞아준다를 선택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맞기만 했어요. 진짜 꾹 참아서 맞기만 했다. 사실은 이것도 추천드릴 순 없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맞아서 아프고 상처가 나거나 하면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도 무리가 생기고 합의 안 하고 그냥 벌금 받아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폭행죄 벌금, 폭행죄만 따지면 벌금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껏해야 100만 원 정도고 상해가 발생했을 때도 몇백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대편이 합의하지 않고 배째라고 나오면 이런 때 진짜 억울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았는데 치료비도 못 받고 상대편은 그냥 벌금 물고 말고요. 물론 크게 다치고 손해배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에야 소송을 해볼 테지만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도 비용이 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맞아라 라는 선택지는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단 피해가 생긴 후에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먼 길을 돌아가야 되고요. 형사 절차 마무리해야 되고 또 어려운 민사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도 순순히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 압류하거나 경매하거나 이런 집행 절차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돌아갔는데 상대편이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라서 줄 돈 없다고 하면 몸만 다치고 헛수고하게 된 꼴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몸을 소중히 하시고 되도록 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하실 게요, 맞는다라는 선택지를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이 쌍방폭행으로 몰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맞으시면요, 남성의 경우에는 본능상 흥분해서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 시비에 걸리는 경우 처음에는 싸울 생각이 없었는데 멱살 잡히거나 먼저 뺨 맞아서 흥분해서 이제는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라고 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태반이 넘습니다. 진짜 맞은 기억밖에 없는데요? 진짜 맞은 기억밖에 없다고 해서 경찰서에 갔더니 수사관과 함께 CCTV를 보면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도 때렸네요.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기억을 조정하게 됩니다. 편집된 것 마냥 의도적으로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런데 CCTV와 같은 명확한 증거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기억과 달라서 깜짝 놀라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주치 상태,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람의 기억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근데 진짜 이악 물고 주머니에 손 넣고 반격하지 않았으면요? 문제는 담당 수사관은 이런 상황을 수천 번도 더 본 사람입니다. 반격하지 않았다고 우기다가 반격했다는 CCTV 같은 증거를 보고 나서야 뒷머리를 긁적이는 당사자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몸싸움이 일어났다. 그리고 술 마신 상태에서 시비가 일어났다. 그러면 당연히 쌍방폭행이겠거니라고 수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선입견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진짜로 반격을 하지 않았고 이 악물고 맞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되고 증거들이 없다면 진술이라도 최대한 세밀하게 준비해서 가셔야 됩니다. 또 옆에 친구들과 같이 있는 상황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시비가 붙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싸움이 휘말리게 돼서 같이 쌍방폭행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이러면 다수가 폭행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공동폭행, 특수폭행으로 가중처벌될 수도 있어요. 변호사님, 이거 정당방위 아니에요? 이거 정당방위 아닙니까? 일단 반격하는 경우는
그대로 폭행이죠. 반격하면 그대로 쌍방폭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은요, 정당방위를 거의 인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소극적으로만 인정하고, 특히 이렇게 시비 붙어서 쌍방폭행 되는 경우는 99.9%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셔야 돼요. 먼저 때렸으니까, 상대편이 먼저 때렸고 나는 맞았으니까 정당방위다. 이런 법은 없어요. 이제 인터넷상으로도 우리나라 법상 정당방위가 굉장히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에는 CCTV라든가 휴대폰 영상이라든가 그래서 정당한 상황이었는지 실제 정당 방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한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런 정당 방위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조금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현재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당 방위는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도 쌍방폭행의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가해자예요? 먼저 맞았는데. 그때 가서 억울해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사실 많이 다친 사람이 승자입니다. 물론 먼저 시비를 걸었는지도 어느 정도는 참작되지만 얼마나 많은 폭행을 했는지, 상대편의 상해가 얼마나 큰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이 맞다가 딱 한 대 주먹을 휘둘러서 때렸는데 정타라고 하죠. 정타를 딱 날렸어요. 상대방의 턱이 부러지고 이빨 깨지고 하면 그거 물어줘야 됩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에게 전과가 남죠. 폭행 전과. 그래서 결국 답이 뭐냐? 도망치세요. 누가 시비를 걸면 누구보다 빠르게 장소를 벗어나시는 게 상책입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부모님과 웃으시면서 하하하 웃으시면서 오늘 누가 시비를 걸었는데 현명하게 벗어났다고 담소 나누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다음은 리뷰 달았다가 고소당했을 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어떤 가게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리뷰를 달았다가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당해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이 꽤 계세요. 오늘은 이런 경우 업무 방해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방해죄의 구체적인 행위 형태는 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의 경우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가게의 리뷰를 다는 행위는 허위 사실 유포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즉, 리뷰를 달았을 때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뷰 게시글이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근거로 해서 진실할 사실을 작성하였는가 아니면 허위인가 이걸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리뷰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라면 업무 방해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요. 반대로 사실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죠. 다만 리뷰 게시글의 내용이 진실과 거짓이 다소 섞여 있어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게시글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지, 또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다소 과장된 표현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허위 사실로 볼 수가 없습니다. 즉, 글의 내용 중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가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참고로 업무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업무방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또 이러한 리뷰는 온라인에 게시가 되는 거니까요. 온라인을 통한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라서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이 명예훼손죄의 핵심적인 쟁점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허위사실인지 객관적인 사실인지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터넷 투기와 명예훼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이분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 다녀오신 산모셨어요. 자신이 산후조리원과 관련해서 겪은 불편사항을 한 9회에 걸쳐서 자신의 블로그나 유명한 인터넷 카페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산후조리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요, 이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냐 객관적 사실이냐, 그리고 이 산모분이 직접 겪은 경험이냐 아니면 과장된 표현이 다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었어요. 특히 이 산모분은 게시글을 작성하긴 했지만 자신이 겪은 경험을 그대로 작성을 하였고,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점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산모분이 적시한 사실이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다른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이 있잖아요. 그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해서 결국은 불송치 무죄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만일 여러분이 작성한 업체에 대해서 인터넷 후기로 인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해당 후기가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인지 이러한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를 들어서 법률적인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슬기롭고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생존 법률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